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축입니다.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연준이 0.75%의 금리를 추가로 올린 가운데 나스닥이 벌써 16%나 올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증시는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지수가 8% 정도 올랐을 때쯤에는 그냥 다시 하락해주겠지 하는 마음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지수가 16% 정도 가까이 오는 지금 바닥은 이제 끝났으며 마법의 선반영이라는 단어와 함께 상승 랠리를 보여준 건 아닌가 하고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은 여전하며 원유 값은 $100 근처로 가고 있으며 연준은 금리를 앞으로 올릴 것이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게다가 양적 긴축도 9월달에 조만간 풀로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정작 떨어질 때는 마법의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가 이제서야 오르니까 슬금슬금 들리는 마법의 선반영이라는 단어와 함께 주가가 그냥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분명히 들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코로나 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락이 있었을 때마다 대부분의 투자들이 심리적으로 겪는 딜레마였고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장기 투자를 하면서 미래에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닥을 알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틀렸다면은 그냥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이유를 갖다 붙인 다음에 수정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And first of all, they try and predict the stock market. That is a total waste of time. No one can predict the stock market. They try to predict the interest rates. I mean, if anybody would predict interest rates right 3 times in a row, they'd be a billionaire. Considering there's not that many billionaires on the planet, and no one can predict the economy.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정적이게 그리고 편안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저평가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수를 시작하여 수량을 높여 나간 다음에 고평가일 때는 매수를 하지 않거나 분할 매도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엔비디아를 말씀드릴 텐데요. 반도체 섹터들이 과하게 하락을 할 때부터 말씀드려 왔지만 저 또한 엔비디아 주주로서 엔비디아가 $150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여 수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158쯤 했었을 때 PE 멀티플이 보시는 것처럼 33 정도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평균 순이익 성장률인 17.94% 대비해서 비록 33이라는 멀티플은 고평가이긴 합니다만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훌륭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감안했을 때 쉽게 저평가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프리미엄 멀티플 근처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내려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프리미엄 PE 멀티플은 26.91 정도이며 $144 정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150대가 분할 매수를 하여 수량을 추가로 매집하기에 딱 좋은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는 $181까지 오르면서 37.10 멀티플까지 올라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때 충분히 대응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를 땐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고 혹시나 모를 하락에 대비해서 다시 시드를 모아둘 계획입니다. 만약 나스닥이 다음 주 월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하락을 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게이밍, 칩스 앤 시스템, 오토모티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등 총합 $1 트릴리언의 기회를 앞두고 있으며 사실 대부분의 분야에 있어서 상위 시장 점유율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 변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나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우승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야 할 딱 하나는 지난번처럼 다시 엔비디아가 적정 주가 또는 저평가권 같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 뒤에 추가 매수를 하여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럼 반대 시나리오로 만약 엔비디아의 주가가 날아가면 어떨까요? 굳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나스닥은 약 16% 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기업들이 매우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육아로 인해 바빠지면서 라이브 대신에 멤버십을 대상으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저평가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제 리서치 자료들과 매수 계획 등을 공유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조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방법은 영상의 설명란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지수들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평가인 기업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 트랜스퍼 또는 여러 오일 섹터들의 기업들입니다. 드디어 폭락한 원자재라는 제목으로 7월 13일날 영상을 만들었고요. 7월 13일을 시작으로 에너지 트랜스퍼는 19% 올랐고 에너지 ETF인 XLE 또한 14.51% 정도 올라주었는데요.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에너지 섹터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이미 늦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트상으로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적 대비 얼마나 올랐냐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트랜스퍼의 PE 멀티플은 6.71로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기업의 멀티플이 아주 최소 9까지는 갈 수 있으며 9에 도달할 시에는 21%의 수익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평가라는 기본적인 이유가 깔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에 실적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유 관련주에 관련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폭락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원유 중에서도 특히 미드스트림 관련 원유주들은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드스트림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트랜스퍼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fee 베이스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대학교를 갈 때 사전에 수강료를 내는 것처럼 미드스트림 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미국 전역에 깔린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 계약마다 달라지는 고정된 fee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실제로 미드스트림 기업인 엠브리지의 경우 리세션이었던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earning per share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실적은 그랬는데 실제로 원유 가격은 어땠을까요? 이것은 1973년, 1980년, 그리고 1990년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은 경기 침체까지 가게 된 해 때 원유 가격 상황을 평균화시킨 것인데요. 지금의 상황이랑 너무나 닮았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되고 이에 따라서 원유 가격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원유 가격이 높아진 본질적인 이유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초래된 만큼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가격의 하락은 일시적이었고요. 머지않아 그대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 앞으로 원유 가격의 하락이 경기 침체에 의한 하락이 된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에너지 관련주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지금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 에너지 생태계는 수요도 이렇게 매우 높은 위치에 있지만 공급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해 오랜 기간 동안 고유가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글로벌 인벤토리 밸런스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계속해서 인벤토리가 올라가기는커녕 줄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지금 현재 위치가 4년 평균에 있어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며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하는 거리의 양 또한 4년 대비 고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원유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 원유를 만들어내는 공급량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공급이 약해진 이유는 오펙 국가들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실제로 원유를 추가로 더 파낼 수 있는 캐패시티가 부족한 상태로 공급하기로 약속한 양을 이렇게 매번 미스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실 2015년을 시작으로 너무나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투자 예산을 줄인 데 있습니다. 실제로 JP 모건에 의하면은 현재 에너지 수요를 맞추려면은 적어도 600빌리언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만큼이 부족하니 얼마나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한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 외로 에너지 트랜스퍼는 이미 8.13%의 배당금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주당 0.31달러를 지급했던 에너지 트랜스퍼는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부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배당금을 반으로 줄였고요. WTI의 상승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난 프리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부채를 빠르게 어느 정도 갚아내었고 좋은 부채 비율을 갖게 되어 다시 배당금을 이렇게 빠르게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는 다시 0.31달러의 배당금을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라고 했으니 주가 상승의 여지는 앞으로 배당금 상승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원래대로 상승시킨다면 약 11%에서 12%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원유 관련주들은 아주 좋은 상승을 이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까지 할 수 있으니 만약 포트폴리오가 너무 기술주로 치우쳐져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미드스트림인 만큼 주가의 상승률이 업스트림에 위치한 기업들보다는 조금 약하다는 게 단점인데요. 만약 옥시탈과 같은 그런 원유주를 고르고 싶은데 어떤 주를 굳이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ETF인 XLE를 고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ETF는 4%의 배당금까지 주니 배당금 측면에서도 장점이 크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유명한 업스트림 기업들을 전부 다 팔로우하고 있으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분석을 끝내기 전에 멘탈적인 측면을 한 번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요. 아무쪼록 주식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한 번은 하락해주겠지라는 심리가 발동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계속 쭉 올라가 줄지 아니면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요. 이럴 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금 저평가니까 수익이 나도 만족해줄 만한 어느 정도의 원금을 투자하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내려가면은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일단 어느 정도 투자를 한 다음에 만약 주가가 예상대로 떨어졌고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니 어차피 장투할 거 약간의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25%에서 50% 정도는 매도를 한 다음에 바로 다시 사는 쪽으로 하여 평단가를 그나마 잡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손해볼 것보다 앞으로 수익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미 배당금만으로도 커버가 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